네. 부랴부랴 또 모였습니다. 평가전 두 번째 오스트리아전 했는데 앞서서 이제 중계하셨던 장 의원님 오셔가지고 네. 급하게 리뷰를 또 찍으시고 중계하는 입장에서 장 의원님이 느끼셨던 거를 또 이야기를 하시고 좀 답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좀 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가셨고 저희는 코트디부아르 때 또 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번 오스트리아전도 한번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랑 비교해서 상대하는 팀도 이제 뭐 코트디부아르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라는 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백3의 기본 수비 시에는 백5하는 5-4의 형태는 그대로 구축을 했단 말이죠. 자, 코치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전 때도 그 전에도 그랬고 뭐 코트디부아르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기본 폼은 유지를 하고 있죠. 1, 5, 2, 3 그렇죠. 형태로 이제 거의 수비를 하고 있고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는 5-4-1 가깝게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5-4-1보다는 결국엔 5-2-3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5-4-1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완전 로우 블록 갔을 때 박스 근처 갔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내려앉지만 최대한 좀 5-2-3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수비 형태는 따지고 보자면은 이제 5-2-3이 될 것 같고 반면에 공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윙백들이 올라가서 3-2-5 형태 정도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되는 건데 오늘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전에서도 그 형태 자체는 동일했다. 그대로 나왔다. 네,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베스트 11으로 봤을 때 단순히 뭐 이 선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말고 이번 경기에서 의의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의미를 좀 찾아보면 네, 결이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보자면 저는 결국엔 제일 컸던 거는 이제 9번. 9번이 누구냐? 네, 9번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 직전에 있었던 코트디부아르전은 오영규 선수가 나왔고 후반에 교체가 있을 때도 조규성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9번으로 들어갔고 이재성, 그리고 이강인 이렇게 해서 1선을 좀 구축을 했는데 요거 자체는 확실히 평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험, 다른 경우의 수를 가져가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워드펀치 시청자분이라고 대변을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제 최근 의문들이 좀 있는데 요 테스트를 지금 하는 게 맞나라는 그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코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평가전이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결과론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정도 직전 평가전이면은 완전히 이제 베스트 11 혹은 뭐 플랜 A를 그냥 온전하게 가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뭐 각 팀이 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부상 때문에 이 선수가 그동안 차출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선수를 차출해 와서 이번에 써봐야 되고 갑자기 최근 경기에서 폼이 좋아진 선수가 있어서 이 선수를 선발로 썼을 때 그리고 그 한 명을 바꾸면 그래도 또 다른 일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선수와 이 선수와 이 선수와 이 선수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에 대한 것에 대한 또 의구심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각 팀이 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평가전은 말 그대로 평가전이니까 뭐 이 정도 테스트한 거는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어차피 결과를 보고 평가전은 하는 건 아니지만 0대4 패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 하던 걸 해볼 수도 있다. 아, 그렇지. 사실 오영규를 넣었다가 이번에 손흥민을 넣게 된 거니까. 네, 그리고 팀 안에서 코칭 스태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죠. 네, 저도 모르는데 오스트리아랑 하니까 되려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체코를 만나는 게 픽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체코랑 했을 때가 오스트리아랑 하게 되면 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덴마크였을 수도 있으니까 경기를 준비할 때 그러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해본 거는 뭐 아주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도 대표팀에서 몇 번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거 같고. 그렇죠. 9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토트넘에서도 이제 마지막 시즌 같은 경우 9번으로 나왔던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뭐 이상한 건 상식을 아니다. 벗어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트디부아르전과 대표적으로 좀 달랐던 게 있었을까요? 축구라는 게 두 팀이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 팀이 다른 팀이어서 우리가 달랐다기보다는 경기 양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코트디부아르는 저희가 저번에도 영상 찍었지만 4-1-4-1 혹은 4-3-3 정도로 해서 수비를 하는 팀이었고 공격 때도 4-1-4-1 동일하게 좀 전개를 했었죠. 반면에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이 랄프 랑닉 감독 부임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 경기 보면 4-2-3-1로 경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놨는데 공격할 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3-1로 경기를 하고 수비를 할 때는 거의 4-4-2로 4-4-2로 해서 경기를 하는 팀인데 당연히 상대가 달랐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동일한 어프로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 우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네. 네, 경기 하나를 이제 11명이랑 11명이 섞이는 게 유기체니까 거기서 좀 달랐는데
핵심적인 거는 음. 결국에는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수비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3으로 수비를 하는데 5-2-3 대 4-2-3-1로 맞부딪히는 거잖아요. 맞부딪히면은 구도가 결국에는 뭐가 핵심 포인트가 되냐면 여기예요. 아.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대1이 걸려요. 여기라고 하는 건 이제 오른쪽 백과 오른쪽 센터백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의 왼쪽 공격수가 한 명이 걸리고 네. 또 반대로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굳이 5-4-1이 아니고 5-2-3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5-4-1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5-4-1로 가게 되면은 안 걸리네. 네, 이 풀백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라인 위로 넘어가게 되고 따지고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서게 되면 근데 이제 밸런스 자체가 깨져서 보통은 이제 비대칭으로 한쪽 풀백 놓고 이제 좁혀서 플레이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굳이 5-2-3이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계속해서 2대1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이제 5-2-3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 핵심적인 건 그거죠. 이 패스 라인을 주지 않으면서 압박을 해야 되고 그 말인즉슨 이제 압박을 한다는 거는 5-2-3 입장에서는 상대가 4-2-3일 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3톱에 일단은 미드필더가 더블 피벗이 있게 되면은 안쪽 패스 라인을 좀 막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안쪽 패스 라인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안쪽을 막으면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바깥쪽이 열리죠. 네, 이게 바깥쪽이 열리게 되고 윙백이 조금 늦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연쇄적으로 이제 다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또 작업이고. 백파이브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윙백이 받고 윙백이 앞을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풀백이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윙백이 왔을 때 여기 있는 게 오스트리아도 보면은 이 둘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지 윙어가 아니에요. 윙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결국에는 뒷공간 침투도 하긴 하지만 공이랑 가까운 쪽으로 와서 발로 공을 받거든요. 그렇죠. 공간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발로 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센터백까지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좀 크게 열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왔을 때 이게 한번 늦으면은 이것도 늦을 가능성도 높고 여기서 이제 앞을 봤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이죠. 이젠 골치 아파져. 특히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둘의 인터벌 그리고 이 둘의 인터벌 그리고 만약에 좁히게 되면 또 이 둘의 인터벌까지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공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대1이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근데 반면에 오늘 경기는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대처를 꽤 잘 했다고 봐요. 이걸 대처를 잘 했는데 그래서 압박 메커니즘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경기 중간에도 그래서 이제 수적으로 좀 열세에 놓이는 상황이 보였던 건 뭐가 있냐면은 5-2-3이 있다 보니까 이 패스 라인을 안 주면서 이제 코트디부아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5-2-3 압박 메커니즘은 9번이 채널링을 해서 가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양쪽 윙포워드가 안으로 좁히면서 센터백한테 점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풀백 같은 경우 이제 윙백이 올라와서 하고 여기서 없는 옵션도 여기서 가서 맨투맨 형태로 좀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압박을 가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압박을 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풀백이 이게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 라이머가 이걸 엄청 잘해요. 바이언 때도 그렇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나겔스만 있을 때부터 보면 이걸 되게 잘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왼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라인을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받는 순간 이미 이태석 압박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 전개가 쉽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전술적으로 보자면은 이태석 선수는 또 오스트리아빈에서는 이제 5백으로 왼쪽 윙백으로 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꽤 잘 됐다고 봅니다. 반면에 근데 이러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는 오스트리아는 이제 더블 피벗이었잖아요.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경우는 6번 있고 그렇죠. 이제 4-1-4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그냥 막으면 됐었는데 경기 중간중간에 근데 나왔던 상황의 경우에 여기가 더블 피벗이다 보니까 한 명은 분명히 빌 수밖에 없거든요. 숫자적으로. 네, 한 명은 빌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10번 같은 경우도 있었다 보니까 미드필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맞게 되면은 프리. 이렇게 또 맞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또 나와서 맞게 되면 한 명이 프리. 그렇죠. 왜냐면 이게 딸려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윙 말씀드렸던 것처럼 윙도 결국에는 윙이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기 때문에
등 뒤랑 눈앞이 자꾸 양자택일이 걸리면서 중앙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게 이제 가끔씩은 좀 있었죠. 근데 반면에 이 핵심 포인트였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다. 어쨌든 오스트리아가 경기 전체적인 국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양자택일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어쨌든 대처가 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예. 네, 반면에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실점을 기록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이 포인트였어요. 정확하게 이 예. 포인트.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코트디부아르전 때도 저희 영상 찍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이 프레싱, 특히 이제 하이 프레싱을 했을 때 맨투맨에 가깝게 하는 수비가 성행을 하면서 제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백패스가 큰 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프리킥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체되거나 한번 멈췄다가 공이 뒤로 백패스가 나왔을 때 혹은 수비와 공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 전환이 되다가 백패스가 나왔을 때 당연히 정렬이 안 돼 있겠죠.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이 프레싱을 사실상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이제 실점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상황에서 실점을 한 거죠. 이제 공격과 수비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제 공의 소유권이 넘어가서 백패스가 나갔는데 오른쪽에서 아마 백패스가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네. 백패스가 나왔는데 이제 구도가 보면 이제 이 정도 구도였거든요. 이제 이강인, 손흥민 그리고 이재성 이 정도 구도였는데 보게 되면 딱 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패스가 나가는 시점에 뭐 정확하게 여기서 나갔나 여기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실 분들이 계신다면 뭘 보시면 되냐면은 요 상황이 왔을 때 보게 되면은 앵글에 원래는 안 잡혀야 되는데 누가 잡히냐면은 설령훈 선수가 잡혀요. 공이 백패스로 나갈 때 설령훈 선수는 이제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잡힌다는 건 뭐야? 이미 이거는 압박이 들어갔다. 하이 프레싱을 하겠다는 거죠. 설령훈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패스가 좀 큰 폭으로 나갔을 텐데 하이 프레싱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말인즉슨 여기에 이제 왼쪽 센터백이 공이 있을 때 누가 가야 돼요? 이쪽이 가야죠. 네, 이강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제스처를 보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설영호 선수가 이렇게 무슨 제스처 이렇게 손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이 프레싱 하려고 그러다가 안 가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을 이제 공 전개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쓱 물러나요. 물러나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위치로 봤을 땐 거죠. 손흥민, 이강인 같은 경우 이제 높은 지점에는 있는데 하이 프레싱을 시작하지 않은 거고 안 왔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수적 우위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이 형태로 채널링을 하는 압박 메커니즘이 아니다 보니까 아닌 거죠. 여기서 센터백을 치고 라인이 9번이 이 등 뒤를 막는 건데 여기서 이미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성이랑 중앙 같은 경우는 안쪽을 의식해서 안쪽을 막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이드가 열렸던 그때 여기서 사이드가 열렸던 거죠. 그리고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 이제 붙어 있어요. 이태석 선수 쪽에 이제 한 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가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라이머가 어떻게 되는가? 프리 상태로 쭉 몰고 쭉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 뒤로 빠지게 되고 그때 이태석 선수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선 또 어디로 나가요? 일로 나가죠. 옵사이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뒤로 다 무르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오스트리아는 라인 그대로 우위 가져오게 되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솔직히 이제 좀 불운했던 거는 따지고 보면 공이 왔을 때 이게 김태현 선수가 쳤어야 되는데 마크를 했어요. 마크를 했는데 여기서 얘가 공을 못 잡고 여기서 공이 뒤로 맞아요. 못 잡고 공이 흘렀고 여기서 갔을 때 또 이제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컵백을 내준 게 누가 내준 거예요? 아르나우토비치가 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누가 내줬냐면은 얘가 슐라거가 냈어요. 자베르 슐라거가 냈는데 슐라거는 2선 3선으로 라인 높이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디 선수예요? 3선이에요. 3선에서 들어오는 거는 공이 여기 있을 때 시각적으로 보면 백라인은 다 물러나 있고 골키퍼고 공이 이쪽 측면에 있게 되면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넘어오는 거를? 절대 못 보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공이 흐르고 빠지고 여기서 왔다가 컵백 들어와서 자비처 마무리. 네, 자비처 마무리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이제 자비처가 올 때 반대쪽 포스트에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반대쪽 포스트에서 넘어왔다 보니까 5백이면은 좌우폭을 커버하는데 훨씬 이점이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가로로 봤을 때 자비처가 이 인터벌에 있다가 나오고 여기에 추가로 한 명이 더 있으면은 서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양자택일이 걸려. 물론 무조건적으로 안쪽을 우선으로 막는 거긴 한데 여기서 양자택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시점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고, 이 뒤에 선수가 없었어요. 그럼 안으로 좀 좁혔어요. 뒤에 선수가 없고 사실상 거의 이제 맨투맨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5백이면 거기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자비처가 나와서 플레이를 할 때 여기서 조금 솔직히 늦었다. 네, 조금 느슨한 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맨마킹에 가깝게 수비를 좀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사실 5백을 했을 때 메리트잖아요. 순간적으로 네네. 박스 안에 숫자를 좀 넣을 네. 수 있다는 거. 네, 결국에는 경기라는 게 모든 국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는 없고, 특정 상황 혹은 특정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겠다라고 의도를 가져가서 접근하는 게 포메이션 혹은 그렇죠, 시스템인데, 그렇죠. 네. 5백은 여기에 메리트가 있는데 실점을 하는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메리트가 결국에는 활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점 장면만 본 분들은 아니 수비가 5명이나 있는데 네네. 이게 왜 못 막아지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명확하게. 예. 시작점으로 아까로 돌이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계속 그거잖아요, 얘기가 이제 5백, 3백을 굳이 해야 되냐. 그렇죠. 사실 그게 네. 논쟁의 좀 주제가 되고 있어요. 5백, 네. 3백을 해야 되냐인 건데, 솔직히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면은 이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단점, 약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포백을 해도 마찬가지고. 포백도 마찬가지죠, 사실. 포백을 했을 때도 뭐 여기서 장점이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 여기선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장점이 있는 전술은 없죠. 네,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는 항상 장점 극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점 장면만 놓고 보면 사실 5백인 게 장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오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좀 아쉽죠. 우리가 준비한 어쨌든 5백을 기반한 프레싱 포인트가 있었는데 또 거기서 실점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딱 시작할 때 시퀀스는 이제 제가 요새 많이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대회 내내도 굳이 대한민국 아니어도 아마 이걸로 이슈를 겪는 팀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네. 순간적으로 정지돼 있는 상황이나 뒤로 백패스로 공이 백패스. 길게 빠졌을 때, 공이 길게 빠졌을 때,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백패스로 빠졌을 때 몇 명은 프레싱을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고, 몇 명은 프레싱을 하지 않고 블록으로 수비를 한다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서 상대한테 공략을 당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이번 월드컵 때는 전술적인 포인트 혹은 한두 골로 이제 갈리는 경기를 보면 여기에 이런 컨텍스트죠. 이건 흐름이죠. 어떻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컨텍스트로 보게 되면은 하이프레싱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이게 꽤나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우리도 어쨌든 백 5를 하면서 하이프레싱을 하는 부분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는 이 형태를 가지고 가는 한 터질 만한 상황이 터진 거네요, 그냥. 일어날 일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압박이 조금씩 늦는다라는 거는. 근데 그거는 그거죠. 4-4-2를 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죠. 4-3-3을 해도 뭐 똑같이 형태의 일어날 수 문제는 있어요. 아니고. 네, 4-3-3을 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따지고 봤을 때 실점 장면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 포인트가 있었다. 네, 왜냐면은 5백이 결국 아까 제가 대처가 잘 됐다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엔 이게 이 타이밍을 윙백이 잘 잡았기 때문에 그전 상황들은 다 수비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태혁 선수가 여기 잡혀 있고 여기는 이제 선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다가 여기 내려와 있다가 바움가트너였나? 바움가트너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근데 이때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공이 전환되는 상황이어도 좀 비가 좀 멀어도 그냥 점프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점프하고 그냥 끌어 맞추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 이제 이게 안 된 거죠. 그냥 5백이면은 이걸 하려고 5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비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떤 포인트를 지향하는지도 알았고 어떤 부분에서 공략당했는지도 알았는데, 사실 이전 경기도 그랬지만 득점이 없었어요. 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우리가 로우 블록으로 갔을 때는 5-2-3을 구축하다가도 5-4-1까지 내려앉았잖아요. 볼을 뺏은 이후에 뭔가 우리가 그렇다면 원했던 건 뭔가 트랜지션 상황을 좀 유도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손흥민이 최전방에도 있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한테 찬스 골 넣어야 마땅한 게 몇 개 왔어요? 사실 세 개? 여기 한 세 개? 두세 개 정도 있었죠. 3개면은 이미 경기는 끝난 거죠. 근데 손흥민을 9번으로 넣었는데 손흥민이 3번 찬스가 왔는데 3번을 못 넣었다? 근데 그거는 얘기는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 제가 굳이 처음에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선발 라인업 선수들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다른 선수가 그냥 그 포지션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성격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9번은 오현규나 조규성이 들어가는 거랑 손흥민이 들어가는 거랑은 이건 완전 천지 차이. 이건 다른 얘기죠. 이건 다른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를 먼저 얘기해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마이너스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압박을 그래도 꽤 강하게 조직적으로 잘하는 그렇죠. 팀인데 이번 경기는 보게 되면 후방에서부터 김승규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짧은 패스로 후방에서부터 공격 전개를 하지 않았죠. 네, 거의 안 했어요. 그 말인즉슨 그럼 결국에는 전방으로 이제 한 번에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물론 좀 보시면은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더, 이쪽으로 가죠? 사이드로 나갔어요. 네. 좀 더 사이드로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이 어쨌든가 일어나고 롱패스가 나가게 되면은 9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과 음이 있으면 음인 거죠. 근데 거꾸로 봤을 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양은 뭐예요?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를 상대 골대랑 상시 가장 가까운 곳에 놓는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럼 뭐예요? 여기에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무조건 뭐예요? 넣어줘야 된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3번 왔는데 3번을 못 넣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얘기 끝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서 약간 결국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체코가 됐든 남아공이 됐든 뭐 어떤 팀이 됐든지 간에 경기를 하는데 상대의 특성이랑 우리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특히 2번, 9번처럼 9번을 누구로 넣을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포인트인 거예요. 네, 상대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얘네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걸로 득을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도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조규성, 오영규 대신에 손흥민을 넣는다. 손흥민 9번으로 넣자. 라고 해서 결국 그 상황이 오면 근데 그 전제가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그게 골이라면은 이 9번에 대한 거면 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골을 못 넣으면은 그건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뭔가 지공 상황에서의 뭔가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지공에서 의도가 없었다? 근데 저도 조금 의문이긴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너무 다이렉트로 롱패스로 좀 많이 나갔던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9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9번이 조규성, 오현규가 아닌데 너무 다이렉트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세컨볼 1차 경화, 2차 경화 포함해서 거의 이긴 게 없었거든요. 손에 꼽혀 한 2번, 3번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맥락에서 좀 느꼈던 건데 이게 진짜 그럼 딸깍을 원해서 그러니까 딸깍 뭐 우리가 그냥 함축시켜서 딸깍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축구적으로 보면 뭔가 수적으로 싸움이 되는 상황에서 혹은 손흥민의 위치가 측면에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걸 연출한 건 맞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이강인도 있었고 이재성이랑 카드도 있었던 걸 고려해 봤을 때는 뭔가 우리는 그러면 지공에 대한 이 횟수나 계획이 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횟수가 너무 많은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장코치님 개인 의견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라는 팀의 메리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오스트리아가 수비를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경기 중에 보면은 풋백이 와서 결국엔 3-2-5로 공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혹은 3-2-4-1로 경기를 공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풋백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아예 안 오진 않았어요. 5대4 상황. 5대4 상황이 안 오지는 분명히 않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찬스도 좀 있었고. 핵심적인 건 거죠. 이게 상대의 메리트인 건지 우리가 뭘 못해서인 건지를 모르는데 근데 항상 사람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랑 크리스탈 팰리스랑 경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 기준으로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못한 거. 근데 그게 아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를 너무너무 잘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제 다 같이 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뭘 하는지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냥 공격을 못했다. 그게 먼저 보이고.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건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두 경기를 좀 보면서 사실 지금 많은 불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축구 팬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그런 여론이 좀 팽배한데 장코치님이 보셨을 때는 이 국가대표팀에서 백스리를 쓰냐, 뭐 백포를 쓰냐 사실 이해가 근본적으로 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백스리가 저는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아 백스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백스리가 안 좋은 거면은 백스리를 했을 때 긍정적인 게 없어야죠. 근데 코트디부아르전 때도 그랬고 오스트리아전 때도 그렇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없었냐라고 보면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거든.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잘 되는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는 그거죠. 그러니까 마진인데 그치. 득이 예. 크냐 실이 크냐인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이건 솔직히 결과론적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어디 가서 갔어요. 잘할 수도 있어. 16강 갔어요. 평가전은 솔직히 평가전이잖아요. 네, 그쵸. 평가전 잘하려고 감독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누가 감독이든지 간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본선 갔을 때 결국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건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거랑 별개로 대표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보통은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막 스페인 쪽 코치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예전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인가 러시아 월드컵 때. 델보스케 네네. 수석 코치였던 토니 그란데가 수석 코치고 이제 하비에르 미냐뇨가 델보스케 감독이나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과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스태프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컨퍼런스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에 얘기한 건 그거예요. 핵심적인 건 대표팀은 클럽이랑 달라서 획기적인 걸 막 할 수는 없다.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포인트는 그 나라의 축구 풍토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뽑히는 선수들이 편한 거를 최대한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보여주고 했던 게 각 구단마다 이제 스페인 대표팀 있을 때 공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이건 경기 내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이런 부위 보강 운동을 항상 하고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발렌시아면은 뭐 발렌시아 구단 피트니스 코치가 보내는 거예요. 공문. 하비에르 미냐뇨 대표팀 코치한테 보내서 이 선수는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 선수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선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구단에서 이렇게 공문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걸 해준다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축구 풍토랑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선수들이 가장 익숙한 거를 하게 해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3-2-5를 하는 게 선수들이 가장 익숙한 거냐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의문의 여지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5백 놓고 보면 그렇죠. 5-2-3이라고 보면. 네, 지금 3백을 하는 게 이슈니까 그렇죠. 보면은 이태석, 김주성, 김민재, 그리고 이한범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서 설영우였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태석 3백 윙백 빈에서 윙백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김주성, 히로시마 저도 작년에 상대해봤지만 완전 맨투맨으로 3-4-3, 3-2-5로 하는 팀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데 김민재, 이한범, 설영우는 전혀 아니죠. 네, 4백이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4백이 완전 극단의 맨투맨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아니고 이한범, 설영우도 아니고. 뭐 이한범도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미켈라이스 백스리를 쓸 때가 있긴 하지만 주된 형태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지는 조금 있는 거고. 또 조유민도 그랬고. 센터백 다른 자원들을 보면 뭐 김태현 역시 그렇고. 또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적인 거. 이건 온전하게 시스템적인 건데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4백일 때 3-2-5는 3-2-4-1은 여기서 이게 5대4가 걸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5대4가 걸리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윙백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수비를 하다 공을 뺏었어요. 5백이야. 5-2-3이야.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었는데 상대가 막 압박이 들어와서 이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윙백이 올라가고 있는데 뺏겼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수비를 해요. 5-2-3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뺏었어. 근데 전환을 하다가 그러니까 패스 볼륨이에요. 그쵸. 양적 확보가 필요해요. 무의미한 게 아니고 패스가 양적으로 확보가 되는 동안 그 볼륨을 확보하는 동안 윙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월드컵 본선으로 갔을 때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지공 상황에서 아까 뭐도 얘기했지만 지공으로 3-2-4-1로 윙백을 올려놓고 경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경기마다 이거를 다 올려놓을 수 있는 빈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면은 공격에서는 또 의문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이 이 패턴이 활용이
될 만한 상황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네. 월드컵 본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팀의 이건 메리트인 거죠. 상대 팀이 우리보다 전력이 강해요. 혹은 상대가 압박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윙백을 다 올려놓고 상대한테 5대4를 걸 수 있는 경기 상황이 적게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어드밴테이지는 5대4의 어드밴테이지는 당연히 더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5-2-3, 3-2-5를 고집하는 게 맞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적은 숫자를 예상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게 과연 월드컵을 준비할 때 이 유한한 시간을 쓰는 게 맞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요.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 뭐 저희가 조편성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아니, 충분히, 충분히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뭐 코트디바르전 때도 보면은 이제 지공하는 빈도는 꽤 있었으니까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하면은 그걸로 성과를 내면 그렇죠. 그건 뭐 오케이. 그럼 결과를 보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아닌데 아니라면은 이제 의문부가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에서는 그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 핵심 포인트는 또 여기서 윙백이 되겠네요. 네. 풀백이 아니고 윙백이니까. 윙백이니까. 네.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윙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어쨌든 네. 공격에 대한 거는 계속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체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도 엄지성, 안윤주 똑같이 넣었어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막판에 만약에 지고 있거나 조금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 다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어프로치는 나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이렇게 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수비적인 자원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다 그냥 선수만 바꿔 끼면 이 네.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수비적으로 유지가 되고 만약에 여기다 양현준과 엄지성을 넣으면 이게 이제 공격적인 형태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장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백스리를 썼을 때 5-2-3의 가장 전형적인 장점은 이 선수들의 위치로 이게 이제 정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수비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공격 그대로 올라가면 되고. 그럼 선수 바꾸면은 사실 윙어를 2명을 넣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수 배치를 통해서 전술 변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질적 우위를 어디서 가져가고 싶으냐는 거죠. 여기에 전형적인 윙백을 넣으면 어디서 질적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수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박스로 왔을 때 근처에 그렇죠. 수비를 할 때 질적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거고 근데 반면에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이 둘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수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질적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거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손대지 않으면서 요것만 가지고 선발로 엄지성, 양현준을 양쪽 윙백으로 넣는 거는 다른 얘기지만 그쵸,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플랜 B가 없다. 경기 득점 필요할 때 이제 좀 선택들이 아쉽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준비한 거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전형 3백을 만든다고 하고 네. 홍명호 감독님이 선택하고 계신 거는 그냥 3백이잖아요. 네. 전형 3백에서도 3-2-5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냥 3백에서도 지금 형태에서는 3-2-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누구를 막을 거냐는 거죠. 누가 누구를 막을 거냐? 왜냐면은 보세요. 포백으로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포백으로 놓으면 그냥 나머지는 뭐 4-2-3이라고 쳐보고 네네네. 4-2-3이라고 쳐보고 경기를 하면은 수빈 4-4-2-5. 네, 수비가 4-4의 오스트리아라고 치면은 여기서 수비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풀백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보통 한쪽은 이렇게 이걸 집어 넣고 이걸 올린다든지. 이걸 틀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볼게요. 이게 풀백에 왼쪽으로 해서 밀어 올려볼게요. 네. 맨유가 최근에 루크쇼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걸 누가 막아야 돼요? 얘를 원래는 얘가 막아야 되죠. 그렇죠. 예.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음. 이렇게 가고 그럼 이게 누구예요? 오른쪽 풀백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럼 얘가 보통은 어떻게 돼요? 점프를 해야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간이 이게 어디가 열려요? 이쪽이 열리죠. 이게 한 번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을 당겨서 반대편을 열어주는 거구나. 네, 누가 누구를 막을 거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막을 거냐는 거고 그리고 트랜지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트랜지션 관점에서도 어느 쪽으로 이제 틀어질 거냐로 봤을 때 오른쪽 풀백이 상대 트랜지션을 컨트롤하기에 좀 더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왼쪽이 그런지. 왼쪽이 있을 때 더 이점이 있는 건지 이건 근데 공수 다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 질도 따져봐야 돼요. 네, 공격할 때 얘를 올리는 게 난지 얘를 올리는 게 난 건지. 그러니까 루크쇼냐 달로냐. 네, 아니면은 그리고 또 여기로 봤을 때 단순히 얘랑 얘를 올리는 걸 넘어서 얘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있는 게 난지 얘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있는 게 난지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상대 투톱이면 투톱을 컨트롤하는 게 얘가 있는 게 난지 얘가 있는 게 낫지. 얘가 있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음. 엄청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3백, 백포 뭐 틀어서 비대칭 왼쪽 오른쪽 그게 아니에요. 엄청 복합적이에요. 이거를 다 조합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하려고 이제 보통 훈련을 해서 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코칭 음. 스태프 여럿이 있어서 이제 다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백3에서 그냥 시작을 할 때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백스는 이동폭이 없죠. 그냥 갔다가 그냥 오면 되니까. 그냥 갔다 오면 되고 그냥 결국에는 수비를 할 때 5백이 되냐 4백이 되냐 차이가 크죠. 그냥 고 포인트. 5백이 되면은 당연히 압박을 하는 숫자가 전방에서는 1선, 2선이 한 명이 줄 거고 한 명이 준 거에 대해서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공을 뺏었을 때 역습을 할 때도 한 명이 적은 그렇죠. 거죠. 예. 한 명이 적은 거죠. 근데 반면에 4-4-2를 하든지 4-3-3을 하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4백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 1선 혹은 2선에 한 명을 더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트랜지션을 할 때 그리고 혹은 하이 프레싱을 할 때도 어쨌든 한 명이 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동폭이 윙백이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니 최근에 이제 막 3백, 4백 계속 얘기가 나올 때 변형 뭐 3백을 쓰는 거랑 기존에 그냥 백3로 시작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워드펀치 댓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건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혹자는 야 그냥 4백 만들고 변형 3백 해 공격할 때만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수비할 때 5백 하면서 이렇게 뭐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핵심은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공격할 때랑 수비할 때랑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래도 변형 형태가 좀 적은 백5가 수비할 때는 그래도 아주 간편하다고 그거보다는 간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형 백3 만들 때보다는. 근데 그것도 다르죠. 왜냐면 보세요. 윙백이 여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이게 움직이는 폭이 수비할 때 더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5백까지 내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을 뺏으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동안 패스 볼륨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전략인 거예요.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정다호 기자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전략이 중요하다고. 미리 예측해서 애초에 교체가 들어가는 거는 이미 나중이고 현대 축구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측을 해서 애초에 교체를 그렇죠. 할 상황이 안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특히 이 월드컵 같은 무대는. 왜냐면 뭐 한 골 먹히면 골득실 하나로도 그냥 3경기하고 떨어지는 게 월드컵 그렇죠. 무대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이거는 그냥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결과론적인 거죠. 저희가 이제 A매치 2경기 분석 샅샅이 좀 뜯어봤는데 이렇게 자코치님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좀 좋은 의도가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예. 네. 저도 근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가르디올라 맨날 얘기하는 거죠. 기자들한테 당신들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결과로 이제 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본선 가서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감독은 또 그런 자리잖아요. 네, 맞아요. 결과로 네. 증명하는 자리고 네.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부디 정말 좋은 의도가 있는 축구를 하고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 월드컵 직전에 또 A매치 2경기 있으면 네. 그때 또 A매치 경기 관련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